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검찰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의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도 있는데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등을 겨냥한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처리 방침을,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데 임명에는 본회의 표결이 필수여서 여야 간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각각 검찰개혁과 보수통합 등을 내세워 새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도층도 점차 마음 정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술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 사살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면서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운이 높아지자 미국 전역에서 반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전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계 당국 사이트는 한때 마비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대상과 규모에 따라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였습니다. 간부급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조회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황에서 이번 주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은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자리를 포함해 대전과 대구, 광주고검장 등 7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의지를 담아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선을 넘어 대대적인 승진 전보 인사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낸다면 인사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 겨냥 수사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대상에 포함될지입니다.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물갈이로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검찰 내부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 임명 당일인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축하 전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의 상견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상견례가 인사의 규모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수사팀을 해체하면 수사 방해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 인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제원, 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한 죄로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새해 들어 숨 고르기를 하던 국회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마무리 법안인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맞물려 여야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에서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장은 본회의가 아닌 내일 시작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총선 프레임 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상징되는 보수기득권 심판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100일 앞둔 현재의 모습은 민주당은 안에서, 한국당은 밖에서 힘을 모으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1호 최영 씨를 시작으로 2호 원종건 씨와 3호 김병주 전 육군대장 등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여성 장관 3명의 불출마 선언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불출마 대상으로 꼽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갈이 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새 인물 영입이 반드시 당선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부담입니다. 선거 한석 한석이 다 소중한데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니까 그 자리를 또 어느 분으로 대신해야 될까 이 걱정도 많이 듭니다. 반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좌절을 겪은 한국당은 눈을 밖으로 돌려 장애 집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주도하고 현역 의원들이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강훈 목사와 자주 엮이면서 종교 집회 성격이 부각되는 게 한국당 안에서는 큰 불만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세! 내실을 다지든 밖에서 힘을 받든 이제부턴 누굴 심판할 것인지, 즉 총선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탄핵의 원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야당 심판론입니다. 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가능한 다다익선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도 탄핵 국면을 저쪽 당이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한국당은 현재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집중하면서 조국 사태에 이어 진보 정부의 비도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건 누가 뭐래도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불안한 집값과 일자리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론에 집중할 경우 생각보다 쉽게 여론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안 제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제1야당의 몫입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8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 심판론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총선 D-100일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끝까지 간다고 믿는다면 민주당에는 독이 될 것이고
한국당에는 무기력감만 안기게 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안팎의 수준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중도층도 점차 마음 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100일 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9.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첫 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8%, 한국당은 32.1%로 두 당 모두 한 주 전보다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2주 연속, 한국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을 지나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다지기 위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각하며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당이 이제 해냈습니다. 한국당은 보수가 뭉쳐야 이길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개혁 보수인 새로운 보수당에게도 통합 메시지를 부쩍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바로 통합인데 여러분이 통합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역시 점차 지지하는 정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민주당 혹은 한국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조사 대상 전체 지지율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진보적인 중도층은 민주당으로, 보수적인 중도층은 한국당으로 움직이는 정당의 구도가 중도층 내에서 이미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정한 중도 외에 사안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층은 현재 10에서 15% 정도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당의 격차가 10%포인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표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져갈지 혹은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새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 진영이 차지하고 지지층의 일부까지 떼어갈지가 막판 변수로 남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 기관차가 되고 새로운 보수가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거 그냥 이깁니다.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잡아야 두 당이 목표로 하는 과반 정당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의 총선 레이스 속에 중도층 잡기는 두 당 모두 피할 수 없는 전쟁인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의 공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서 이란의 정부 관계자가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이란 정부 인사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은 미국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دم تیغ مقاومت قرار داده است. شما کجا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عراق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سوری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منطق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مطمئن باشه آقای ترامپ.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문화유적 등 이란 내 쉬운 두 곳을 목표 지점으로 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터무니없고 어리석다며 일축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도 미군을 상대로 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يجب أن يكون هدفنا في محور المقاومة هو التالي: الرد على دماء قاسم سليماني وأبو مهدي وإخراج القوات الأمريكية من كل منطقتنا.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5,2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것으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 합의는 4년 반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면서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게시물은 이란이 어떠한 미국 사람 또는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히 그리고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법적 고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연일 방송에 출연해서 이란의 군부 실세 공습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연일 방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습 결정이 적절했으며 행동하지 않았으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됐을 것이란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I am confident that the decision we made to take down this terrorist, this designated terrorist who had inflicted so much harm over such an extended period was the right course of action to reduce risk to America. 또 이란의 보복 선언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있을 어떤 공습도 역시 합법적일 것이라며 압박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정권의 정상 국가로 행동하라며 그럴 경우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설득하는 메시지도 함께 날리고 있습니다. Diplomatic, economic, now military, to convince the Iranian regime to simply behave like a normal nation and to raise the cost when they inflict harm on America if they don't. 하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인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중동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회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해 최대 압박 작전으로 선회하기 전까지 오히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이란 경제적 압박을 위해 개인과 기업, 기관 등 1000곳 이상에 대해 제재했지만 이란의 행동을 바꾸거나 핵 협상에 나서게 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은 물론 북한과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됐지만 어느 정부도 항복하거나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 난제인 이란과 북한 문제가 외교 문제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곳곳에선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과 4일 워싱턴 DC 등 미국 전역 70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작전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반전운동 연합단체인 전쟁 중단과 인종주의 종식 행동 촉구 등은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와 이란에 대한 전쟁을 중단할 것과 전쟁은 재선 전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고조되면서 양국 간의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젊은이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 ABC 방송은 현지 시간 4일 양측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면서 선발 징병 시스템 사이트의 접속량이 폭주했고 한때 사이트 접속이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겨울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이 제법 많겠고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에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 비는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전국에 30에서 80mm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기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1.1도, 대구 0.2도, 부산은 6.6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얼어있던 지면이 녹아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우려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cm의 폭설까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월요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비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방안을 비롯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이란 전훈 한국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란은 복수를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하고 트럼프는 이란 52곳을 타격 조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오늘 열 예정이라고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차별에 놀라 꼭꼭 숨는 차이. 남다르면 비정상 비주류로 공격을 받아 누구나 있는 소수자성을 숨기고 약점을 감추려 타인을 향해 차별하는 행태를 신년기획 시리즈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여당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결국 인물 경쟁력이 표심을 가른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갈 길을 선언했다고 봤고 보수 야권엔 통합과 연대, 안철수 변수가 주목된다는 관전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통합 문여는 황교안 대표가 당 외부에 추진위를 만들고 신당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흡수 통합이 아닌 여러 정당과 정파가 모여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르노-닛산 자동차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의 영화 같은 탈주극. 1m가 넘는 대형 음향기기 상자에 숨어 공항 검색망을 뚫었는데 영화 제작자를 미리 만나 이를 영화로 만드는 논의도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다. K리그2 거물들의 승격 전쟁. 황새 황선홍, 스나이퍼 설기현, 제갈용 정정용, 승격 청구사 남기일 등 K리그2 명장들이 승격을 위해 지략으로 맞붙은 구도를 다뤘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핸들 잡는 부분자율 주행차가 달린다는 기사 주목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 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해당 차 판매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보닛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산산이 조각난 오토바이 파편은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44번 국도 고갯길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차량 조수석에 탔던 승객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차량을 세운 뒤 얼마 되지 않아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관련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 자료 제출 등 5.18 진상규명을 돕겠다고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월 어머니 집 정현애 이사장은 지난달 5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가 사과 방문한 자리에서 집에서 5.18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재현 씨는 집에서 5.18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조만간 집을 정리할 예정인데 관련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광고 현수막이나 홍범을 단속을 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을 걷어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똑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한 곳에 집중돼 걸려있기도 합니다. 종이 홍보물이 전신주나 가로등을 둘러싸기도 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유흥가에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광고물은 대부분 성인업소에서 뿌린 거라 행인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길에도 막 뿌려져 있고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뭐 가로수나 이런 데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단속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게 시민수거 보상제. 20세 이상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입니다. 숨바꼭질 하듯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부착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뿌리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주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안내 전화로 효과를 본 수원시가 새해 시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7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약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1,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노인들께서 1일부터 이 인상된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비록 좀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64만 개 제공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납니다. 참여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에서 3만 7천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준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의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한때 급격히 줄었던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젠 시들해진 걸까요? 먼저 영상 보시죠.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니클로 광고입니다. 오래전 일은 기억 못한다고 답한 할머니의 말을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느냐로 의역하면서 위안부 문제 제기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유니클로는 이후 해당 광고를 중단했지만 불매운동은 다시 불이 붙었고 유니클로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는데 한때 급격히 줄었던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연말 들어 급증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가 조사해보니 유니클로 모바일 앱 11월 사용자는 68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7만 6천 명보다 4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들해진 건지 잠깐의 결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유통업계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배송 경쟁입니다. 업체들은 새해에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장보기가 쉽지 않은 주부 윤채명 씨는 새벽 배송을 종종 이용합니다. 보통 업체 한 곳만 이용했는데 올해부터 다른 업체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배송 번역을 넓혔다는 소식에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쪽이 새벽 배송이 새롭게 돼서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격 비교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확장한 이 온라인 유통업체는 하루 10,000건에 이르는 새벽 배송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배달할 수 없는 지역이 남아있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아니면 병원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은 배송이 안 되는 구역도 있긴 한데 저희가 연말까지 이건 미세 조정을 통해서 권역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고요. 1년 전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3시간 안에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또 다른 업체는 주문 건수가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송 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오늘 배송이라는 거는 저도 받고 나서 좀 놀랄 정도로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나갔다가 금방 외출하고 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좀 금액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더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배달 앱과 연계해 배송을 시작한 편의점도 영역을 갈수록 넓히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배달 서비스가 되는 점포를 올해 상반기 5,00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배달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에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달 거래액이 1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매업의 정체성이 변했다 그러는데요. 이제는 딜리버리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그 문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더욱 뜨거운 배송 전쟁의 막이 오른 2020년. 소비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출혈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업체들의 생존의 몸부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에 도전합니다. 수상 가능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국 LA 비버리 힐스에서 열리는데요. 기생충은 골든글러브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등 3개 부문에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연예매체 더 랩은 기생충이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생충이 골든글러브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한국 영화 최초가 됩니다. 영화 기생충이 어떤 영화인지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또 좀 더 넓게 보면 인간에 관한 예의를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복합적이고도 또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 혼합된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이 다른 영화와는 아주 다르고 새로움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봉준호 감독 기생충을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룬 영화로 설명했는데요. 골든글로브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아카데미상 수상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도 불립니다.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상식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스키장 많이 가시죠? 그런데 매년 스키 이용객들은 줄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스키장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스키 장비 대여 업체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변 수십 곳이 경쟁할 정도로 성업했지만 지금은 스키장 개장 이후에도 한산합니다.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진짜 옛날에는 여기 있는 장비가 다 나갈 만큼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뭐 주말에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는 실정이라서 인근 펜션들부터 뭐 식당들 다 전부 다 조금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겨울만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데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키 인구는 지난 2011년과 12년 시즌 68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시즌에는 400만 명대로 스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장비나 숙소 마련, 전문가 강습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른바 탈 줄 아는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운영돼 입문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됐고 실내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가족 단위 관광객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용객이 감소한 스키장들은 사업 다각화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 3년 전부터 시작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슬로프 대신 대규모 가족 썰매장을 마련하고 각종 부대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포츠보다는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스키나 보드를 타지 못하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다른 스키장들 쪽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시설들을 작지만 오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등 해외 다른 나라도 스키 인구가 줄며 사업 다각화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겨울 대표 레저 스포츠였던 스키, 이용객이 줄면서 전국 16개 스키장은 이제 생존을 걱정하며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가 우리 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곳을 수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수소 시범 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런 꿈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됐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꺼번에 수소 버스와 택시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규모 수소 충전소가 태화강역에 들었습니다. 81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요양병원, 학교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수소 연료전지 단지가 조성됩니다. 수소 전기차 대량 생산에 대비해 현대자동차 공장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이런 시설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길이 10km의 수소 배관망이 깔리는데 수소를 활용하는 전 분야의 생태계를 도시 안에 구축하는 것이 수소 시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도 흉내보면 우리의 종합적인, 복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수소 산업의 직접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 사업도 기대가 큽니다. 국비 2,380억 원을 받아 수소 산업 연구단지 4개 지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제 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예비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수소와 전지 자동차 관련 국내외 기업이 유치돼 12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울산은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원인모를 폐렴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스 우려가 커졌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은 사스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홍콩 등 주변국은 대응 수준을 높이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모를 폐렴 환자가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기초조사 결과 현재까지 뚜렷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들과 밀접히 접촉한 163명에 대해서도 관찰했지만 발열 등 이상 증세는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폐렴에 걸린 환자들이 각종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우한 화난수산시장 상인들이 많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우려가 커졌지만 폐렴의 원인이 사스는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 보건당국이 폐렴 원인에 대해 공동 조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새로운 변종 폐렴 발생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우한을 다녀온 폐렴 의심 환자가 늘고 있어 현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관찰 대상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14명으로 늘면서 전염병 대응 수준을 3단계 중 2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도 최근 우한을 여행한 3살 여아가 폐렴 증세를 보여 격리 상태로 치료하는 등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토와 인접한 마카오에서도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당국도 우한 교민과 방문객들에게 현지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휴일을 맞아 어제 남자 프로농구 4경기가 열렸습니다. 결승 3점포로 극적인 1점차 역전승을 거둔 팀도 나왔고 마지막 자유투를 놓쳐 1점 차로 진 팀도 나왔습니다. 명승부가 이어진 프로농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번이 넘는 역전과 동점이 이어진 숨막히는 승부는 경기 종료 40초를 남기고야 결정됐습니다. 2점 차로 뒤진 채 마지막 공격에 나선 오리온은 허일영이 이승현의 패스를 받아 극적인 역전 석점포를 꽂아 넣었습니다. 인상공사의 마지막 공격을 사력을 다해 막아낸 오리온은 한 점 차 역전승을 확정한 뒤에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근 4연승으로 공동선두까지 뛰어올랐던 인상공사는 이틀 동안 부산과 고향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며 단독 선두 도약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창원에서도 극적인 한 점 차 승부가 연출됐습니다. 40여 초를 남길 때까지 5점 차로 끌려가던 LG는 외국인 선수 라렌이 석점 슛을 넣으며 끝까지 추격했고 경기 종료 0.6초를 남기고는 파울을 얻어내며 동점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유투가 림을 외면하며 허무하게 한 점 차 패배에 멍해를 썼습니다. 김국찬과 양동근의 석점 슛을 앞세운 현대모비스는 SK를 꺾고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중위권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고 부진에 빠진 공동선두 SK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송교창과 이정현 쌍포가 41점을 합작한 KCC는 삼성을 18점 차로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 3일 새벽 미국이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습 살해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날짜 보도에서 미국이 이라크의 바그다드시에 있는 한 비행장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이란 이슬람교 혁명근위대의 꾸두스군 사령관과 이라크 준군사 무력의 고위 지휘관 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4일 이뤄진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4월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증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일본 도쿄의 대형 수산시장인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276kg짜리 참치가 우리 돈 20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참치 경매에서 기록한 경매 가격인 34억 7천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도쿄 수산시장의 새해 첫 참치 경매는 도매업자와 초밥업계의 거물들이 엄청난 가격에 크고 질 좋은 참치를 낙찰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에서 오는 보따리상에 반대하며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홍콩 시민 수천 명은 어제 중국 본토와 인접한 성수이 지역에 모여서 중국인 보따리상을 적극적으로 단속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수이 지역은 보따리상을 비롯해 본토 중국인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약국과 화장품 가게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연쇄적인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 남동부의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는 5일 산불과 폭염이 겹쳤던 지난 24시간이 사상 최악의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사우스 웨일스주 판불라 지역에선 붉게 타오르는 듯한 하늘과 연기가 자욱한 거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절기 소원인 오늘 추위 대신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사흘간 많은 양이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도 내리겠는데요. 우선 지금은 충남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구름이 걸쳐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수도권까지 확대하겠고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의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5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청 지방은 공기도 탁합니다.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도, 울산 3.9도로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5도, 포항과 울산 9도, 광주와 전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하늘 표정이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